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송빙호 얘기를 하다가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덧붙여서 얘기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내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내가 내표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댓글로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밑에다가 댓글 안에다가 그것을 올려놨는데 내표는 내비로 바로 잡습니다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송빙호 얘기했는데 송빙호 가짜 송빙호, 짝퉁 송빙호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 그것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송빙호가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송빙호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짝퉁 송빙호 말입니다. 짝퉁 송빙호를 만든 사람이 노주훈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 노주훈이라는 사람이 온남 출신으로서 광동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보통 우리가 숙차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숙차 개발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니까 숙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적용해가지고 그걸로서 이제 차를 익히는 기술, 근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익히는 건 아니죠. 혼합이나 습상을 이용해가지고 차를 발효시키는 그런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짝퉁 송빙호를 만든 거죠. 1949년도에 말씀해 보십시오. 49년도에 보이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기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신중국이 건국이 됩니다. 바야흐로 중국이 공산 정권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50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37년에 발발한 중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피폐된 중국을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맨 먼저 이 사람들이 손댔던 것들이 뭐냐면은 중국 차업공사, 보통 줄여서 중차공사라고 합니다. 중국 차업공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차업공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요건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기 비로소 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국가가 독점하고 그리고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국가가 독점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년도에 들어서면은 중요한 일이 이렇게 해서 차업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독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그 상표, 로고가 필요했죠. 그 전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 상표 중차폐를 상표로 확정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 중차폐의 상표는 모든 국영차창에서 만든 제품들에는 의무적으로 이 상표를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헷갈려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이제 사유화가 모든 사유재산이 그게 몰수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국가로 귀속되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전혀 차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기에는 어떤 차가 안 만들어진대요.
개인 차장에서 차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차장의 모든 재산을 다 국가로 기속시켰기 때문에, 다 몰수했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 와중에도 국영차창에서는 차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52년도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전까지 개인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차의 그때 당시에 주 수출지가 티베트 쪽인데, 티베트 쪽에 수출하던 김차, 이 김차에 대한 수출 금지령이 내립니다. 절대 너희들은 차를 만들어서 너네 마음대로 차를 수출하면 안 돼. 수출할 수 없어. 왜? 모든 차는 여기에서 구형 차창에서, 구형 기업에서, 여기서 구형 차창에서 만든 차를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형 공사를 통해 가지고, 차업 공사를 통해서, 중차 공사를 통해서 뭘 팔아야 돼 하고 이렇게 옷을 딱 박은 거죠. 그 뒤에 이듬해 오면 그 다음 해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차장에 대해서 니들이 차산에 들어가 가지고 옷차를 니들은 수매하면 안 돼. 어쨌든 수매해서 뭐 한다는 얘기죠. 차를 만든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차를 수매해서 차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걸 일체를 다 금하게 됩니다. 완전히 국가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6년도면 중국 전체가 이제 개인 재산은 완전 몰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지령을 내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와서는 이제 완벽하게 100% 모든 사유재산은 전부 다 몰수로서 개인 차장들은 그 모든 그 생산 시설이나 재산들이 전부 다 몰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부터 60년도까지 중국에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면서 58년도에 홍콩으로 수출하던 원차가 왜 생산이 금지가 됩니다. 홍콩으로 수출하던 원차의 생산 금지. 이 문제는 뭐예요? 그 노주훈이 왜 송빙호의 짝퉁차를 만들게 됩니까? 이런 차가 쭉 수출이 되다가 완전히 홍콩 쪽에 수출이 금지되니까 홍콩 사람들이 송빙호 등등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를 찾아요. 시장에서 니드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차가 이제 물량이 없어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팔 차가 없어. 물건이 없으니까. 왜? 수출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구형 차장에서 만든 차들입니다. 이 원차들은. 원차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52년도에 만든 중차폐의 상표죠. 중차폐. 원래는 이제 처음에 중차폐가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가 이것처럼 녹색으로 인쇄가 돼 있었어요. 녹색으로 인쇄가 됐는데 인쇄 기술의 부족으로 녹색을 사용하지 못하고 붉은색으로만 붉은색 잉크만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탄생이 된 게 이게 이 포장이다. 중차폐 원차의 포장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만든 차들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홍인이 이게 얘기하는 거죠. 홍색으로 인쇄했다고 해서 홍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오면 요게 이제 70년대 와가지고 73년도에 처음 이렇게 포장한 차가 수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생산이 돼서 수출하게 되겠는데, 요거 비교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50년대의 포장지의 형태고, 이후에 이게 70년대에 73년도에 새롭게 나타난 포장지입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관장하던 기관이 중국차업공사 운남성공사, 그래서 요 놈을 성공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차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기관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중국 투산 축산 진출구 공사 운남성 분공사라고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차의 명칭도 중차폐 원차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원차라고 하는 표현이 70년대 들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칠자 병차라고. 그래서 오늘날 되게 우리가 만나는 중차폐 포장지의 차들은 되게 이런 형태죠. 운남 칠자 병차라고 해서 기관의 명칭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는 원차 시대에서 70년대에 들어오면은 병차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명칭까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때 여기 다시 한번 보면 58년도에 홍콩 수출이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차가 없어요. 없으니까 시장에서 많이 그리워해. 그래서 그런데도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그 차 시장에서 보이차 시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기 없으니까 그 차가 완성된 차가 이쪽으로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송병호의 짝퉁이 등장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운남에서 홍콩으로 수출했던 것은 완성차는 수출이 없었지만 원차는 수출이 중단됐지만 왜? 그래서 아예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모차는 계속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모차만 그 당시에는 원료라고 불렀어요. 원료 모차만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된다. 그 모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동성 모차, 광동성의 찻잎, 그리고 광서성, 그리고 안희성이나 아니면 또 운남성의 모차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운남성에서 오는 모차는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광동 지역에서는 차를 생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운남성의 모차를 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인근의 광동, 광사, 안희성 등등의 또는 여기서 베트남, 미얀마 등등에서 생산된 이런 차들을 다 모아가지고 병차를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그게 이제 광동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운 공병이 되는 거죠. 광운 공병. 그러니까 이전에 노주훈 등등이 개발한 그 보이차 발효 기술, 그 발효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차들을 적당하게 발효시켜서 그걸 병차를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출하게 된 거죠. 광동공병에서 광운공병이라고 해서 요 시기부터 50년대 후반 이 시기부터 거의 80년대까지 83년에 오면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까지 80년대까지 쭉 광운공병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운공병이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차 하면 광운공병 거의 보이차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와서 73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뭐가 등장했다? 요놈이 등장한 거죠. 병차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칠자병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3년도에 또 하나의 큰 사건, 획기적인 사건, 속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속차 만드는 기술을 운남의 각 차창의 기술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쿤밍, 맹해, 하관 차창의 기술자들을 선발해가지고 광동으로 보냅니다. 광동에서 광동 사람들은 이미 보리차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운남으로 돌아와서 속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3년도에 개발되면서 드디어 이제 거기서 차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또 홍콩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73청병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요놈과 더불어서 묶어서 생각할 것이 7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숫자 보이차, 그러니까 7542이 그 뒤에 붙는 B차 7542, 501, 502 이런 식의 그 표기들이 숫자를 이용한 그런 그 표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지난번처럼 73청병을 해석할 때처럼 73청병의 생산 연도가 언제냐, 몇 년이냐
그런 것들을 판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런 흐름을 알아야 노주훈이 왜 이 사람이 짝퉁 송병호를 만들었지, 짝퉁 동경호를 만들었지, 그 만들게 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일단 여기서 흐름을 한번 이해하시라고 제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참아시기 좋은 계절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들려오고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데 주로 보이차 같은 우리 이런 좋은 차들과의 인연은 별로 없습니다. 차 생활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그런 고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 차 열심히 마시고 다 함께 건강합시다. 오늘 또 차 마실 결심 감사합니다.